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22일 시장 깨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져서 국내도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일단 이제 미국 증시랑 양도세 있죠. 이제 5월 31일까지 세금 이제 그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양도세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빠르면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제 비자 면제한다.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우리나라에 올려라 원화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급락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이 사실이었어요. 루머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제 이제 그거 나오고 진짜일까 이랬는데 인적 분할이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 하이난연구원님의 제국주의와 금융자본주의 배터리 증비록, 이것도 배터리 얘기입니다. 국내 양극재사의 기회다. 요 밑에 내용도 있고, K-팝 땅 따먹기 라틴에 주목하자. 남미, 유럽 제대로 준비하기. 요거는 화장품이고요. 덕산네오록스, 더존비전,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전자공시는 CS윈드, 성광미드, 카카오, 삼성, SDS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좀 증시가 눌렸고요. 이 미국 금리가 오르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미국 국채 금리가 4.5 넘으면 항상 장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달러는 또 떨어졌고 환율이 급락해 버렸어요. 예,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뭐 내용들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제 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좀 주요 지수가 모두 다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관세가 좀 잠잠한데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에 지금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죠. 트럼프의 감세 법안도 아직은 통과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 통과돼도 최소 2.7조 달러 이상 증가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가 넘는 돈이죠. 적자가, 이제 부채가. 그리고 월마트는 가격 인상과 달리 홈디포는 가격 인상 안 한다고 했는데 나이키는 또 올린대요. 업체마다 달라요. 나이키는 가격 올리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마다 다르지만 관세를 올리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관세 때문에 가격 올리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는 지금 이제 2주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뭐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통화 가치를 올려라 이런 좀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는 더 약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장중에 11만 달러 돌파했어요. 예, 아침에 10만 9천 달러였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안도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법안도 곧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챗 GPT로 세상을 바꾼 기업, 오픈 AI가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스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설립했던 스타트업 아이오가 있는데 요거를 인수한대요. 9조 원 주고. 아이브스는 애플에 디자인 영감을 준 사람이죠. 디자인을 다 총괄한 사람이에요. 뭐 전설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걸 왜 인수했을까? 이 회사를. 그러니까 직접 AI 기기 만들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추측도 나옵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거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챗 GPT가 이제는 AI 기기도 만드나?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죠. 이유는 미국의 30년물은 5%, 10년물은 4.6. 예,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금리가 올랐다면 반대로 가니까. 누군가 채권을 막 던져버린 거예요. 이유는 달러에 대한 불신이고요. 신용등급이 강등당했으니까 좋은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채권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지게 되고.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 지금 제일 걱정은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 정부 부채가.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물과 5년물 같은 단기금리는 별로 안 움직이는데 저렇게 10년물이나 30물처럼 장기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장기금리 상승은 항상 시장이 좀 부담이었어요. 금리가 올라도 성장률이 좋으면 괜찮은데 지금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성장 우려가 큰데 금리까지 오르면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서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은 실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좋게 작용해요. 2022년 이후로 10년물 금리가 4.5 넘어갔을 때 주식시장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지금 이제 그 수치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 4.5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중소형주에 더 타격을 줍니다. 대형주보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말인데 파이퍼 샌들러는 심각한 하락보다는 건전한 조정일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수가 이제 6천 가까워지면서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 이 조정은 뭐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는 6,600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바클레이즈는 소프트 데이터, 우리 심리 지표 있죠, 설문조사에서. 그런 데이터는 안 좋은데 하드 데이터는 실물 지표예요. 뭐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 데이터가 아니라 하드 데이터를 신뢰해라. 소프트 데이터는 사람들이 지금 공포가 지배하니까 낙관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못하는 거죠. 근데 1분기 우리가 실적 발표 봤지만 하드 데이터는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소비가 좀 약하긴 해도 아직 견조하고, 심리 지표는 안 좋지만 하드 데이터가 견조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BS는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것 같다. 좀 조심하자. 무역 협상, 트럼프 감세한 연준 통화 정책 아직 불확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시장 변동성 커질 거에 대비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빠졌고요. 테슬라도 빠졌고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 오르면서 빠졌고, 알파벳은 전일 이제 I.O.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되게 괜찮았는데 어제 주가 빠졌죠. 근데 오늘은 2.79% 올라가 버렸습니다. JP모건은 구글이 AI 도구인 제미나이를 통해 AI 여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게 좀 명확해진 것 같다. AI 대표 주자로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코어이브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CT에서 목표 주가 올리면서 19%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걸 막기 위해서 비밀리에 요양원에 돈을 지급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나 봐요. 그게 좀 악재로 작용했고, 타겟도 마이너스 5%, 실적 전망을 안 해버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타겟도 월마트랑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소매 업체인데 일단 주가는 빠졌고, 다만 그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 관세로 인한 가격 있잖아요. 이거 인상할 건지 말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CEO가 대답을 안 했어요. 결정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격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요. 캐나다 구스 홀딩스는 관세 충격 때문에 가이던스 안 냈는데, 다만 캐나다 구스 제품의 75%가 캐나다에서 생산돼요. USMCA 북미 무역 협정에 따라서 이제 북미 간에는 자유롭게 관세 없이 이제 그 수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현재 관세가 면제되니까 기존에 10% 정도 낸 거 있죠. 그 보편 관세. 그것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구스는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밤에 울프스피드는 옛날에 그 테슬라의 전력 반도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력 반도체 공급한다 그래서 되게 좀 인기를 좀 끌었는데 주가가 하루에 59% 폭락했습니다. 몇 주 안에 파산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 이제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 이제 양도세 이제 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하셔야 되고요. 해외 주식 얼마 내야 되냐면 250 제하고 내시는 거예요. 1,000만 원 벌었으면 250 빼세요. 750만 원에 22%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750에 22%는 165만 원.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벌었으면 165만 원 내셔야 됩니다. 세금으로. 양도세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합치지 않습니다. 국내는 별개. 국내는 양도세가 없잖아요. 대주주랑 물론 이제 비상장 주식은 양도 차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은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치시면 안 됩니다. 해외는 해외끼리 합쳐야 돼요. 그래서 해외 주식끼리는 손익 통상 가능하고,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도한 해외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끼리는 손익 통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팔란티어 주식을 팔아서 1,000만 원 벌었는데 테슬라에서 500만 원은 손해보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500이죠. 그죠? 500의 수익이죠. 이 500의 수익에서 250을 빼셔야 돼요. 22%. 그리고 남은 돈. 늘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 통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란티어 주식 1,000만 원 어치 팔아버렸고 테슬라 주식 1,000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이게 손익 통상이 0이 되죠. 합치면. 그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해외 ETF 내셔야 돼요.
예, 수익이 났으면 미국 주식과 동일하게 22%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 신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되고 확정 신고 한 번만 하시면 돼요. 5월에. 그래서 양도 차익은 매도 가격에서 거래 수수료까지 빼셔야 됩니다. 그게 양도 차익이고요.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해외 주식 양도 항목을 클릭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해외 주식 거래 내역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이런 일이 좀 있었죠. 배우자한테 증여해. 내가 만약에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데 현재 매입가가 $100예요. 테슬라 주가 $300 갔잖아요. 최근에. 그러면 3배 수익 난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그 작년에 남편이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주주로 등록이 되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예. 근데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배우자한테 이게 테슬라 주가 지금 $300인데 나는 $100에 샀죠. 이 $100를 배우자한테 넘겨요. 그럼 증여가가 $300가 돼버려요. 예, 높게 출발하죠.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테슬라 주가 $200 가도 원래는 이익인데 손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남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예. 이 규정이 변경돼서 해외 주식을 이렇게 만약에 배우자가 증여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식을 어떻게 보면 팔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이익 내거나 다시 사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 올해부터는 규정이 아무튼 변경돼서 배우자가 이 증여받았으면 1년 이상은 무조건 보유하셔야 돼요. 바로 팔 수가 없어요. 예.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은 그렇게 적용된다. 예. 1년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그 돈을 증여한 배우자한테 넘기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테슬라 갖고 있는데 $300에 넘겼어요. 그럼 이제 배우자가 갖고 있죠. 갖고 있다가 그거를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예. 매도한 돈을 다시 이제 여기 나한테 만약에 주게 되면 이 구조에서 국세청은 이거를 증여가 아니라 명의만 바꾼 거라 해서 양도세를 부과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이제 배우자가 이제 팔았는데 그 돈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면, 예,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좀 내용들만 몇 개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식으로 수익 나셨던 분들은 작년에. 그래서 양도세 신고할 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면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시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 중국인들이 한국 올 때 돈 쓸 수 있는 거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 트럼프 행정부가 원화 절상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락했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내리라는 얘기예요. 절상은. 그래서 일단 이제 그게 사실인 걸로 좀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난감하죠. 도대체 어떻게 낮춰야 되나. 네, 요청은 받았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저렇게 요구했다는 건 환율이 이제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 안정화되겠죠. 그럼 내수가 좋아요. 그래서 내수주가 한두 개 정도 포트에 있는 게 되게 지금 괜찮습니다. 이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항공주가 좀 올랐죠, 다시. 그래서 환율 하락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조금 더 뭐 바로 더 급락한다 이거보다도 이 추세 자체는 이제 계속, 예, 하락세로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이슈까지 받고 이제 보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가장 큰 이슈였죠. 예, 진짜 사실이고 지금 삼성물산이 이렇게 돼 있죠. 78조인데 분할을 어떻게 하냐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딩스 있죠. 이걸 보니까 6.5 정도로 가져가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가지시는 거예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딩스 밑에는 뭐가 들어가죠? 바이오에피스 이렇게 이제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인적 분할 후에 지배 구조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물산이 전자 5% 갖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을 둘 다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배 구조는 결국엔 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각각 이제 그 지분율만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이제 삼성전자가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삼성바이오홀딩스한테 이제 지분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지분을 넘기는 거죠. 네. 네,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고, 아니면 이 삼성물산이 바이오 사업회사 요 지분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더 바이오홀딩스를 요 지분을 그냥 매각해버리는 거죠. 외부에다. 그런 방법도 있대요. 근데 외부에 이제 매각한다는 건 누군가 사간다는 얘기니까 뭐 빅파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아무튼 그런 좀 이런 시나리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배구조랑은 연관 없다 그랬어요. 삼성이. 네, 그건 일축을 했는데 시장은 좀 의심하고 있죠. 삼성바이오 지주에서 설립 가능성이 있었고, 삼성물산이 오히려 삼성전자 지배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면 29.6조가 현금으로 들어와요. 네.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합산 지분 가치는 32.9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명과 화재가 전자지분 갖고 있는데 이거 합치면 32.9조. 저걸 사실 좀 가져오고 싶어요. 예, 32조가 필요한데 저 삼성물산이 이제 이 지분을 좀 매각을 하면 29.6조 원까지 현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걸 상쇄할 수가 있겠죠.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생명, SDS, 삼성 E&A 등을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 다 합치면 지분 가치만 55.9조 원 돼요. 근데도 시가총액이 23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받고 있는데 일단 어제부터 좀 이벤트가 터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이제 지금 이런 이슈,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가 전 세계적인 제약회사죠. 제약회사가 물건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근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신약 개발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과 이해상충이죠. 예. 여기다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회사 중에 한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한다. 이거는 어쨌든 기존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한테 불편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좀 이렇게 쪼갠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적 분할이니까 주가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아침에 급등했다 좀 밀렸는데, 왜냐하면 인적 분할은 둘 다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두 개 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이오로직스 홀딩스, 바이오로직스 사업회사 둘 다 가져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21세기 제국주의 금융자본주의인데 대한민국의 현재는 일본의 과거와 너무 닮아 있고요. 한국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과거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는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참고할 점들도 있다. 일단 생산시설을 해외로 많이 이전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죠. 인구 감소하죠. 한국은 속도가 더 빠르고 대내적으로 투자할 만한 요인도 많지 않고 부동산 문제도 계속, 그러니까 부동산에 우리나라가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자산시장이.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도 크고.
그 대외 환경 관점에서는 지금 제국주의 시대가 부활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이 트럼프가 이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그 세계화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공급망 의존하며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국은 세계화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국가.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탈세계화니까 좀 부정적이고,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각각의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중국 쪽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국의 손을 좀 잡아주면 미국이.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 또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두고 미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산업과 기업은 중장기 관점에서 기회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한국의 생산 공장을 두고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그런 산업과 기업은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 대표적인 게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이죠. 예. 그리고 중국의 내수부양책에 따라서 중국 수출 소비자들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단기적으로만 보자. 이 내용이고요. 이 둘의 교집합은 화장품 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910년, 40년대 또 1980년대 전후의 세 번째 탈세계화 시대를 지금 경험 중에 있는데, 아무튼 정말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로 더 이상 은행 예적금만으로는 노후 대응이 좀 어렵고, 그래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국내 증권사들은 초부유층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거고, 안전한 선택지는 저가로 사는 거죠. 싸게. 그래서 다이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고가 소비와 저가 소비를 모두 포괄하는 회사가 현대 GF홀딩스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GF홀딩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주가 좀 많이 올랐죠. 네,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요새 좋았던 것 같아요.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 한국에선 가장 부유한 세대지만 자산관리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들 세대를 겨냥한 증권사 비즈니스도 커질 것 같다. 네, 하나의 시장이 열릴 수 있죠. 은퇴를 하니까 이분들의 이제 자산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해서, 네, 어쨌든 이제 은퇴를 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걸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걸 해주는 회사가 증권사니까 증권사 흐름도 양호하다.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 수혜주는 증권업이고요. 이건 설명해드린 대로, 네, 일본도 지금 금리 오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금이 많은데 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건설업은 현금이 좀 있거든요. 큰 회사들은. 이 회사들이 지금 성장이 약하니까 다른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좀 현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금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은 증권사랑 손을 잡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M&A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증권업, M&A도 확대될 거고, 또 M&A 뭐 앞으로 향후에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권업이 이제 중간에서 자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매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징비록은 뭐냐면, 이제 하나증권의 김현수 홍지훈 연구원님이 일단 지표는 좋아지고 있어요. LG엔솔의 1분기 미국 전기차 배터리 출하도 71%나 증가했고, 4월까지 미국 전기차 누적 판매도 14%, 독일 39%. 그래서 기회는 찾아오지 않겠냐. 또 역사적 버블이 붕괴된 지금 다음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해선 어쨌든 정교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그래야 지난 2년 동안 사실 배터리는 실패했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결과 안 좋았죠. 근데 이 배터리 버블이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진 시장 논리를 너무 도외시했다. 요게 있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이런 친환경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인플레, 전쟁 기업과 궁금한 리스크 심화는 탈탄소 정책의 기조변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탄광이 카나리아다. 예. 그러니까 탈탄소 정책이 지금 당장 저거를 추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돈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인류의 선의에 기댔던, 예, 이런 당위적 탈탄소 전망은 그 정책 경로의 이탈 가능성을 좀 과소평가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탈탄소 정책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무조건 하겠지.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예.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제 그린 백래시, 녹색 반발. 뭐 트럼프 대통령 대놓고 녹색은 사기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 예. 근데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서울대 이문영 교수가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친환경 시대라는, 어떻게 위선, 그러니까 우아하죠. 친환경을 한다는 건 뭔가 환경적이고, 근데 그 뒤에 위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예, 되게 어려운 건데,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같다. 그런 시대는 정직한 야만의 시대. 트럼프가 딱 그렇죠. 트럼프는 그냥 돌려 말 안 하고 그냥 얘기해버립니다. 덴마크 달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야만의 시대.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초래하겠죠. 그럼에도 탈탄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아한 위선은 탈탄소예요. 그런데도 탈탄소는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 온도 낮춰야 됩니다. 예. 그거는 뭐 당연한 명제고요. 예. 근데 어쨌든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은 친환경을 해야 된다는 선의가 아니라 이익에 기초한다. 예.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속도 조절은 좀 불가피하지만 기조는 확고하다. 예. 그리고 배터리는 LCD와 달리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을 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이어질 거니까 이 과정에서 한국 수혜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늘도 그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 있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700% 관세 때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누가 수혜를 받죠? 포스코 퓨처엠이.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공매도는 실익 없다. 지금은 좀 중립 의견이지만 뭐 여기서 매도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스미토모 금속광산의 공정 전환인데 파나소닉 CEO가 뭐라고 했냐면요. 테슬라가 파나소닉에게 캔자스주 공장 조기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언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파나소닉에서 미국 전기차는요. 테슬라 전기차는 대부분 파나소닉 배터리를 써요. 근데 캔자스주 조기 가동을 좀 촉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테슬라 미국형 배터리 물량은 대부분 파나소닉이 담당하거든요. 네바다 공장 단일 거점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안 되니까 좀 빨리 가동해라. 예, 공장 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파나소닉의 생산력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캔자스 공장을 30기가와트 증설을 하게 되고, 캔자스 공장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북미산 배터리 수요 확대 및 모델 Y 페이스리프트 출시 대응 등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조기 가동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가 파나소닉한테 야, 우리 지금 자동차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달라. 근데 이제 대응이 어렵잖아요. 지금 정체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테슬라는 급하게 좀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파나소닉은 그게 좀 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스미토모 금속광산은 파나소닉의 메인 양극재 공급사인데 우리나라 NCM 배터리 쓰는 거 아시죠? 여기는 NCA를 써요. 이렇게 되면 그 양극재 소재가 NCA에서 NCM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네. 파나소닉은 대부분 NCA를 썼었는데 끝에 알루미늄이죠. M은 망간. 자, IRD 법안 이제 대응 위한 소재 다변화 필요성까지 맞물리면서 파나소닉은 이제 국내 양극재와 공급 협의를 좀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양극재 기업은 이제 점유율이 좀 하락을 했죠. 네. 근데 신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셀 3사 외에 양극재 기업들은. 그래서 파나소닉향 공급은 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양극재 직접 공급하는 기업에 LNF랑 LG화학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내 기업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 뭐 발생했다. 예,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미토모가 어쨌든 요 양극재 기업인데 NCA에서 NCM으로 넘어가고, NCM으로 가는 거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죠. 우리가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NCM 배터리니까. 그리고 이거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도 다변화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과 협업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 기업 중에 테슬라 공급 기업은 LNF랑 LG화학이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한테 뭔가 또 유리한 부분도 생겨요. 뭐 중국 견제하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주가가 잘 안 되죠. 그게 좀 아쉽죠. 자, 엔터는 이제 간단합니다. 라틴을 보죠. 라틴.
여러분 라틴 생각해 보셨어요? 라틴 음악 유명하잖아요. 라틴 음악 시장 규모가 14.2억 달러나 된대요. 그리고 10년간 연평 25%씩 성장. 엄청난 성장이고 미국 음악 시장이 10% 성장하거든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미국 음악 시장 내 점유율도 4.2%였는데 24년에 8.1%까지 14년도에서 24년 그 2배 증가했고 미국 인구 가운데 이 남미 쪽 히스패닉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대요. 전체 인구의 한 19.2%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네 번째 언어예요. 또 남미 지역에서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라틴 음악 시장이 고성장하는 건 좀 명확한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 엔터사들이 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라틴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뭐 중국, 일본 이쪽을 보지만 이쪽도 좀 볼 필요가 있다. 라틴 쪽도 계속 관찰을. 그래서 라틴은 뭐 이게 얼마나 실적에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라틴 시장도 만약에 열린다면 또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거죠. 엔터한테. 시장은 확장될수록 좋아요. 예, 그러면서 라틴이 확장될지 관찰은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좀 말씀드릴게요. 유럽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유럽이 열렸죠. 전년도 4분기 400억 하던 실리콘2가 유럽 매출이 한 개 분기 만에 800억으로 점프를 해버렸어요. 정말 엄청난 성장이죠. 예. 근데 이렇게 새롭게 성장할 때는 밸류에이션을 보면 안 된대요. 예. 그게 아니라 실적 모멘텀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유럽은 그리고 온라인 비중이 낮고 미국은 온라인 비중이 한 30% 된대요. 근데 화장품에서 유럽은 온라인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냥 다 밖에서 사요. 대부분 화장품.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또 유럽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한국 화장품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16, 유럽은 10%. 근데 실리콘2의 1분기 매출은 반대로 유럽이 더 커요. 미국 시장이 더 큰데 화장품 수출에서. 그러니까 유럽이 그만큼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이 보고서에. 유럽이 성장한다. 우리나라 지금 유럽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출에서 잘 된 게 뭐 있어요? 방산 있었죠. 무기. 예. 그게 이제 있으면서 굉장히 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유럽 진출하면서 성과 있었고 원전은 아직 계약은 못 맺었지만 체코 유럽도 시장이 커요. 여길 여는 기업은 밸류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화장품도 그런 걸 보자는 얘기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생각보다 실리콘2의 유럽 사업 성장이 가파르다. 미국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야 미국 안 좋은데 무슨 뭐가 좋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유럽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사업 부지는 아마존 경쟁이 좀 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코스알엑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판매를. 예. 그리고 아시아 BNC, 화이 등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니까 실리콘2가 좀 입지가 좁아지는 건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돌렸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고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 유럽은 미국보다 온라인 침투율이 낮고 10%도 안 된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제 미국보다 온라인 침투율이 낮다고 해서 또 오프라인 유통을 막 미국처럼 막 인디 브랜드 업체가 현지 막 법인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그게 또 쉬운 건 아니죠. 예. 이게 유통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좀 생각하기로는 가서 그냥 뭐 법인 세우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유럽은 또 나라가 너무 많아요. 물류 시스템도 다 다르대요. 단일 국가가 또 아니다 보니까 사실 불가능하고 근데 이거를 실리콘2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30억 원어치 재고가 유럽으로 나가려면 컨테이너 3개에서 4개가 필요해요. 이제 거기 태워서 가겠죠. 그럼 선적하는데 한 달, 바다에서 가는데 3개월, 여기서 4개월, 현지 유통업체 물류창고 입고까지 5개월. 그러니까 한 6개월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유럽 가는데 이렇게 판매될 때까지. 근데 상품 대금 입금은 이제 입고 후에 2달 후에 온대요. 대금 입금이. 그러면 지금 내가 판매를 해서 받는 거는 언제죠? 30억 원 매출을 일으켰는데 돈 받는 건 7개월 후 돼야 돈을 받는 거예요. 6개월이나 7개월. 그 월 매출이 이게 30억 거래면 180억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한 6개월 잡으면요. 네. 이게 누적돼가지고. 그럼 개별 브랜드는 아니 매출은 일으켰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죠. 현금으로 왜 안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실리콘2가 어떻게 해주냐면요. 선적한 지 일주일에 돈을 쏴준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현금 흐름 면에서 실리콘2랑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유럽의 현지 유통업체들도 실리콘2에 되게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2가 한번 주가 한번 박살난 적 있잖아요. 되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보시면 이제 실리콘2가 다시 좀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 좋았죠. 그래서 실리콘2가 이제 미국에서 좀 성과가 이제 경쟁이 심하고 막 그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한번 여기 보이시죠 이때 이 긴 조정을 겪고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이제 박종대 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를 보면 뭐 유럽 시장이 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유럽이란 또 특수한 환경 때문에 실리콘2의 성장 좀 계속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유럽을 좋게 본다면 유럽이 열린다면 실리콘2를 좀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가 차트로는 전고 좀 뚫었죠. 여기 뚫고 위에 안착 해서 차트상으로도 되게 좋은 모습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부담은 좀 있죠. 이게 낮은 위치는 아니니까 그 점은 조금 부담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유럽이 실리콘2에 또 더 유리한 부분은 미국은 영토가 넓고 시스템이 복잡해야 돼요. 그래서 진행 속도가 좀 느린데 얼타뷰티나 세포라의 1월 입점 계약을 맺어도 출시 시점은 8월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느린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2도 차라리 미국보단 유럽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이 잘 안 되거든요. 실리콘2 지금 미국에서 그래 주가가 박살냈던 거예요. 한번.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 되게. 아마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유럽의 활로를 찾으면서 이제 실리콘2도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APR이 직접 왔대요. APR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APR이 또 실리콘도 찾아왔대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APR 같은 대형 브랜드 이탈 가능성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래서 APR과 달바글로벌 같이 막대한 마케팅비를 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실리콘2 얘기고 APR과 그리고 달바글로벌 같이 오늘 상장했죠. 근데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주주 우대 정책이 있는 거 아시죠? 주주들한테 할인해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 60% 올랐는데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공모주 청약하기 전에 진짜 그 제가 한번 이제 분석해봤을 때 좀 흥행할 것 같은 건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달바글로벌도 그때 딱 분석하는 순간 야, 이거는 좀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주주 우대 정책도 있고 주가도 안 비쌌고 이제 그 조건들이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1000대 1이어가지고 아마 공모는 많이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상장하게 됐고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APR과 달바글로벌이 마케팅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박종대 연구원님이 계속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항상 생각하기로는 야 이익이 중요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성장할 때 무조건 매출이에요. 매출이 더 나와야 돼요. 마케팅비 때문에 이익이 감소해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심지어 APR은 마케팅비를 썼는데도 이익이 더 늘어나 버렸죠. 매출이 폭발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주가가 이제 위가 열려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화장품 제조 3대장 코스맥스 한국콜마 펌텍코리아의 펀더멘털과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고 밸류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 내용이고 조종시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은 코스맥스, 국내 생산 능력 증설 및 자외선 차단제 확대, 뭐 이런 수직 계약랑 이런 효과가 있고요. 유럽을 보면 실리콘2 APR 아모레퍼시픽을 보래요. 유럽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근데 그 중에 주가 제일 못 오른 게 아모레니까 아모레는 다른 이제 워낙 중국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모레는 사실 많이 오르지 못했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래요. 아모레가 더 매력 있다가 아니라 아모레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으니까 상승 여력은 좀 셋 중에 제일 크다. 뭐 APR하고 지금 뭐 실리콘2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K뷰티 확장세는 계속 또 이어질 것 같고 하반기로 갈수록 종목 간 그리고 키 맞추기. 그러니까 하반기를 보면요. 코스메카 코리아를 투자하래요. 코스메카 코리아 아시죠? 화장품 ODM 중에서 지금 약간 밀려있는 기업이죠. 근데 하반기를 보면 괜찮을 것 같다. ODM 중에. ODM 국내 3위잖아요. 3위 업체로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탑픽은 아모레퍼시픽이랑 코스맥스, 차 선호주는 실리콘2, 관심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 꼽아주셨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까지는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들어가서 덕산네오룩스가
전일 주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OLED로 알잖아요. 그죠? 뭐 어제 한 분이 또 되게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요. 블랙 PDR 막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되게 어려운 용어죠, 사실. 근데 이제 그 블랙 PDL이라든가 OLED 또 새로운 지금 폴더블 폰에 애플이 내년에 하반기에 폴더블 폰 내놓을 텐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쓸 거예요, 애플이. 예, 폴더블 폰은. 그럼 거기 덕산 네오룩스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고서는 그것도 있지만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요거를 인수했었거든요. 지분 59%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산업용 펌프랑 압축기 만들어요.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동떨어져 있죠. 아니 OLED 만드는 회사가 왜 갑자기 지금 뭐 산업용 기계 만드는 회사를 왜 샀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생각보다 알짜입니다. 지금 트렌드에 딱 맞아버려요. 원전에 관련돼 있어요. 원전용 펌프 공사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포지션을 확보했대요. 한수원이 원전 발전 과정에서 8가지 종류의 펌프를 필요로 하는데 이 중에 냉각제 펌프를 포함한 핵심 펌프의 종류는 4가지로 좀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는 4가지 핵심 펌프의 공급 이력을 모두 보유 중인데 향후 원전 사업 활성화되면 공급 기대감이 부각될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냉각제 펌프를 포함한 핵심 펌프 원전에 들어간 그 중에 8개 중에 4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전용 또 최신 가스터빈에 탑재되는 공기 압축기도 개발하고 있고 원전 노출도가 좀 확대될 것 같고 지금 트렌드 딱 맞아버리죠. 예. 그리고 LNG 사업도 있어요. LNG 관련된 펌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중공업 터보기가 생각보다 지금 트렌드, 에너지 트렌드에 맞아버린 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맞물려가지고 주가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신규 소재, 또 이 자회사에 대한 매력, 예, 물론 이제 지분율은 절반 정도니까 100%는 아니지만, 근데 어제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이게 있었어요. 차남인 이수환 회장이 지금 덕산네오룩스 지분 계속 팔거든요. 블록딜로 팔아요. 예, 근데 또 8만 주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7만 9천 주.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7만 9,266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재죠. 이제 수급적으로는 악재지만 이 악재도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몇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그 현대 중공업 터보기계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OLED 모멘텀 내년에 애플 아이폰 폴더블, 세 번째는 저 차남의 블록딜. 이건 수급적으로 악재인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다. 이런 좀 이슈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대중공업 터보기가 만드는 것들이에요. 산업용, 선박용 원전. 이건 제가 직접 찾아본 거고요. 특히 극저온 액체 이송용 펌프 분야에서 국산화 성공했고 선박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NG 운반선 있죠. LNG 운반선에 LNG 있죠. LNG를 육지로 보낼 때 필요한 그런 이제 극저온 펌프도 좀 생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주로 만드는 이 펌프라고 합니다. 이게 원전 펌프인데 원자로 냉각제, 뭐 급수, 비상냉각 포조 이런 데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전비주얼은 요새 뭐 주가 좀 부진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비주얼은 우리나라 대표 AI 소프트웨어라 긍정적으로 좀 여전히 보고 있고요. 전 사업 부문에서 전략 제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 AI라는 이제 AI 솔루션이 지금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도와주는 거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 시켜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물론 팔란티어랑 비교할 건 아닌데 팔란티어도 핵심은 자동화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자동화해가지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됐고 작년 6월에 3,800개 기업이 도입했고 연내 8,000개 이상 했고 또 중장기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금융업 진출 방법 또한 최근보다 또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또 제주은행 지분 투자했죠. 그래서 이제 2대 주주로 좀 올라선 걸로 알려졌는데 디지털 뱅킹 관련 협업을 본격화하는 상황이고 원래 인터넷 뱅킹 하려다 은행 진출하려다 안 했죠. 제주은행으로 지분 투자하는 걸로 바꿨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합니다. 다만 주가 이게 부진한 이유가 매출 성장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24년에 13.4% 매출 성장이 나왔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1분기에 4.4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예상은 올해 4분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좀 답답한 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만 길게 본다면 올해 4분기를 주목한다면 만약에 매출 성장이 예상대로 두 자릿수 나온다면 주가는 또 레벨업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차트상 보시면 그냥 지지부진하죠. 바닥이죠. 이렇게 우리가 차트도 한 번씩 보면 좋아요. 지금 어느 위치인지 여기죠. 요 정도예요. 5만 원이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은 어디죠? 8만 원. 여기 갇혀있는. 그리고 짧게는 6만 8천 원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더존 비중 6만 8천 원을 넘겨야 레벨업 되는 거죠. 차트상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갇혀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걸 돌파하려면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되니까 약간의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요즘에 분위기 좋다고 어제 그냥 한 방 맞아버렸죠. 근데 진짜 단계 많이 올랐고요. 뭐 중국인들 계속 올 것 같고, 카지노 매출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4월은 월 기준 역대 최대. 2분기부터 호텔도 이제 성수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 일본, 미국 등 국적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제주도는 중국인 입국 무비자싱 또 강점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 여행 확대 따른 또 항공 노선 취향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서 여러 면에서 정말 이제 몇 년 만에 좀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동안 되게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분위기로 좀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롯데관광개발도 한번 볼게요. 주가가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한번 이게 여기죠. 8천에서 박스권 그리다가 이제 단기간에 그냥 급등해 버려가지고, 좀 쉬겠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은 좀 이어지겠지만, 뭐 더 레벨업 해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해버릴게요. 지금 원래 내일 하려는 자료인데, 요것만, 그 반도체만 요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변할 거예요. 뭐냐면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긍정적 의견인데, 지금 빅테크들은 자본 지출을 증가시키죠. 근데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불편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뭐 영원히 100% 증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치만 줄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붙었던 건데, 엔비디아와 TSMC가 근데 그 지금 AI 가속기를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TSMC가 만들어줬는데 만드는 방식의 이름이 달라요. 코어스 L이 있고 코어스 S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요 방식을 썼어요. 원래. 근데 이게 문제가 비싸요. 인터포저라고 있죠. 인터포저라는 이제 요 판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패키징을 해요. 저게 들어가는 저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인 버전이 L이라고 합니다. L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데 이거를 쓰면 비용이 줄는데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으면 그 안에 뭐가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를 할 때 원자 현미경을 써야 된대요. 너무 작아서. 배선폭이 2 마이크로미터인데 1 마이크로미터까지 이하가 돼요. 그 심지어는 TSMC는 0.4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일 거래요. 이게 좁아지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자 현미경이 필요해요. 그럼 뭐죠? 결론은 파크 시스템즈 수혜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백색관 간섭계라는 것도 있어요. 저걸 쓰면 넓게 측정하는데 좁은 건 측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배선폭이 감소하니까 이 후공정에서 원자 현미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게 코어스 S예요. S인데 여기 중간에 이거 보이세요? 요거? 요게 인터포즈예요. HBM과 비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합니다. 밑에 요걸 되게 크죠? 요거 하나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기판이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요 L은 뭐냐면요, 요게 크잖아요. 여기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보이세요? 여기. 여기도 보이시죠? 이런 거 작기만. 그러니까 선폭이 되게 좁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RDL이라고 이제 선을 배치한 거죠. 되게 작아지죠.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대신에 저걸 검사하려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한테 유리하다.
예. 그리고 TSMC는 앞으로 이 L을 더 많이 늘릴 거예요. 비중을 55%까지. 원래 기존에 24%였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배시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만드는데 27년부터 시장이 열린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숄더볼이 없고요. 그냥 붙여버리는 겁니다. 구리랑 구리를. 예.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 CMP, 식각, 증착, 세정. 그래서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 같은 후공정 장비사 외에도 CMP, 증착, 플라즈마 수행하는 테스, 원익 IPS, HPS, 이 흡프스포 같은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좀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탑픽은 파크 시스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원자 현미경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파크 시스템즈가, 그리고 진짜 퀄리티 있는 회사예요. 예. 이번에 실적도 워낙 좋았고, 세계 1위 업체고. 예.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몇 개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S엔드가 이제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644. 금액은 작아요. 왜냐하면 매출액의 2.1%니까. 그래서 자율 공시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가 지멘스 가메사라고, 예, 스페인하고 독일 회사가 합작하는 기업입니다. 풍력 회사예요. 진짜 안 좋았었죠, 여기가. 근데 여기에 공급을 맺었고, 진짜 오랜만에 수주 나온 것 같아요. 여기 풍력 발전이고, 여기 막대기 있죠? 여기 세워놓은 거, 요게 막대기처럼. 요게 윈드타워죠. 요거 세계 1위가 CS 윈드잖아요. 그래서 덴마크의 지멘스 가메샤에 윈드타워 공급하는 계약이고, 세계적인 풍력 터빈 제조사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는 윈드타워 세계 1위고, 예. 그래서 윈드타워가 요거죠. 여기 타워,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렸죠. 막대기 이렇게. 기둥. 그 다음에 발전기, 블레이드, 날개. 요걸 이제 블레이드를 바람이 불면 블레이드가 돌아가서 안에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원가의 22%가 윈드타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 그리고 23년도에 블라트라는 밑에 해상풍력의 밑에 바다에 이제 밑에 바다 밑에 꽂는 거 있죠. 그 하부 구조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전 세계 해상풍력 터빈 하부 구조물 3분의 1을 차지하는 업체인데 전격적으로 인수해 버렸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알짜였던 거예요. 이걸로 돈을 좀 벌었죠. 이번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죠. 다만 해상풍력을 안 좋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게 좀 아쉽고, 여전히 그 부분은. 예. 그래서 거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번 1분기 실적 좋았고, 다만 걱정되는 건 수주가 많이 줄었어요. 수주 잔고가. 이거를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수주예요. 수주가 있어야 이익이 느니까. 그래서 CS밴드는 오늘처럼 수주가 앞으로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좀 숙제는 있고요. 성광밴드는 일단 무려 5%에 달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합니다. 이런 거 박수 쳐줘야죠. 예. 좋은 결정을 했고, 카카오는 강지훈 리더의 7명이요. 많은 이제 임원들이 합쳐서 1억 7,700만 원 장내 매수했고, 삼성 SDS도 여기 이호준 부사장이 1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장내 매수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급락했고요. 이제 미국 따라서 결국 좀 같이 빠져버렸고, 미국 금리가 부담은 돼요. 그래서 한국도 좋을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또 단기적으로 시장은 좀 쉬겠죠. 근데 기회가 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오를 때는 좀 기다리고, 급락할 땐 무서워하지 말고, 뭐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좀 심했고요. 예. 그래서 전고점 돌파 앞두고 일단 또 좀 쉬어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쉬운 거 오늘 외국인들이요 던져버렸습니다. 금리 오른다고 또 패버렸어요. 참 진짜 외국인들 도대체 주식 언제 살까요? 예, 그게 좀 아쉽고, 환율은 1370원대까지 급락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트럼프가 좀 약간 압력 넣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은 좀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섹터로는 일단 오늘은 그 아시죠? 지금 코로나 다시 오고 있는 거, 확산.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도 안 좋겠다. 그냥 진단 키트로 다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뭐 시젠 같은 기업들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시죠? 혹시 이런 데 물려 계신 분이면 이런 이슈로 오르면 줄이셔야 됩니다. 예. 탈출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오래 갈 이슈는 아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정말 또 오랜만에 이런 그 코로나 이슈로 지금 갑자기 지금 급등하니까 이제 이쪽에 한번 지금 이제 시세가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쪽이 다 강했어요. 그리고
백화점주에서는 오늘 현대백화점이 거의 7만 원 근처까지 갔네요. 신세계도 좋았고 편의점도 롯데지주가 오늘 올랐고요. 비만치료제 관련주, 그다음에 전선주 오늘 괜찮아요. LS랑 강원전선, 카지노도 오늘 뭐 GKL, 롯데관광개발 좋았고요. 중국인도 온다고 하니까요. 의료 AI가 강했다기보다는 이제 이쪽은 진단 쪽, 진단 기타. 2차 전지는 그래도 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는 다 빠졌고, 오늘 특히 지역화폐, AI, HBM 오늘도 빠졌고요. 참 힘듭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도 빠지고, 피팅도 오늘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일단 좀 매물이 나왔고, 반도체 마찬가지고, 로봇, 자동차도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오늘 현대차가 좀 안 좋았습니다. 모비스만 좀 버텼고요. 장비도 빠졌고, 유리기판, 풍력도 오늘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세진중공업도 풍력 사업 해요. 하기는. 근데 오늘 또 CS윈드도 빠지고, 근데 단기에 이렇게 좀 많이 올랐던 친환경주들 있죠. 최근에 여기가 오늘은 다 급락해 버렸어요. 일제히 많이 오르긴 올랐죠. 사실. 세진도 빠졌고, CS윈드. 이제 세진은 조선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풍력도 하긴 합니다. CS윈드도 오늘은 좀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오늘 좀 안 좋았고, 하이닉스도 좋진 않았습니다. 조선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 기업들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냥 코로나 수혜받던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급등하고, 중국 소비주 이쪽만 좋았던 것 같아요. 건설주도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우주항공도 어제 좋았지만 오늘 대한항공 환율 때문에 올랐습니다. 환율 때문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그 뭐 다 빠졌는데 좀 특징적인 거는 빠진 것 중에 대한항공 올랐고요. 한미반도체 좀 빠졌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폭락을 갑자기 왜 했냐면, 이거 아주 오르고 나르고 난리가 아닌데, 그 이번에 트럼프 감세안에 IRA 보조금 축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2031년까지로는 된 것 같아요. 2031년 보조금을.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올랐다가요. TPO라 그래서 하나솔루션 이번 1분기 실적 좋은 게 주택용, 예를 들면 웅진코이처럼 구독하는 거예요. 내가 태양광을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 주택에 설치하는데 회사 걸 갖고 오는 거죠. 뭐 코웨이 같은 데 설치해 주는 거예요. 정수기로 따지면. 그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모델은요,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대요. 그게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관 투자들이 다 던져버렸어요. 보이시죠? 160만 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직은 내일 한번 더 봐야 돼요. 이게 법안이 진짜로 이대로 통과가 될지 모르는데, 일단 하나솔루션한테 좀 불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태양광 모듈을 사서 집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죠. 렌트하는. 그 모델로 지금 요즘에 잘 됐거든요. 하나솔루션이. 근데 그런 모델은 보조금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일부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내일 더 한번 확인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 그리고 많이 오른 것도 있었고요. 단기간에 뭐 엄청 올랐죠. 주가가. 두산밖에 한화 좀 빠졌고, 코스닥은 오늘 뭐 이쪽 바이오는 좋았습니다. 근데 반도체 안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은 대부분 빠졌어요. 덕산네우록스 아까 말씀드렸고, 로보티즈도 많이 올라서 빠졌고요. 로봇주도 뭐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달바글로벌 급등했고, CJ가 다시 올랐어요. 이 올리브영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해요. 성장. 근데 중국인들 오면 올리브영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솔루션, 오늘 어쨌든 오늘은 뭐죠? 하나그룹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이 다 급락해 버렸습니다. 뭐 여기도 비슷하죠. 뭐 로봇주, 신재생에너지, 최근에 올랐던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좀 빠졌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아무튼 시장은 좀 당분간 힘들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오히려 기회가 오는 거죠. 빠지는 장은 도망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우리나라 증시 갈 길이 저는 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꺾이면 반대로 또 증시가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도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